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죠. 그런데 몇몇 한국당 의원들도 이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나서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그 주장의 당사자 표창원 의원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고요. 자,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 하지만 이 설계안을 두고 추진 주체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 갈등이 쉽게 풀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모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관련된 의견 들어보겠고요. 자,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입시 제도에 대한 토론에 불을 붙이면서 이런 입시 지옥을 바꾸려면은 유력 대학의 공동 입학제라고 하는 획기적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평론가 이범 씨의 주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송원석 두 의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죠. 그러자 이 차제에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들에 대해서 이익충돌 여부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선 분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입니다.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장제원 의원은 사학재단 가족이죠. 예.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사학에 대한 그 특별 지원 요청을 질의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본인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그런 지원 요청이 아니냐. 그래서 사적인 이익과 그 공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그런 의혹인 거죠. 근데 장제원 의원 측이 해명한 걸 보면은 뭐 자신의 가족이 뭐 유치원, 전문대, 4년제대 뭐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교육 정책 관련된 뭐 무슨 의정 활동도 다 이익 충돌에 걸린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박하던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이익 충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지 신탁을 한다든지 주식 가진 분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려면은 또는 재척 회피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 동안에 그렇게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을 까다롭게 살펴보지 않았고 누구도 감시 감독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많이 횡행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사학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예컨대 뭐 교육위원회를 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예결특위에서도 교육 관련해서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원칙이군요. 네, 그런 원칙을 세웠어야 하는데 세우지 않았다 보니까 아마 장제원 의원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또 송원석 의원의 경우는 어떤 의혹이죠? 네, 송원석 의원은 지역구가 김천이고요. 그 김천역의 개발, 김천역으로의 그 주요한 환승의 이전,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요구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천역 인근에 본인과 동생 형제들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 있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송원석 의원의 요구와 질의의 결과로 김천역에 투자된 그 국고 재정, 그로 인해서 그 건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이익충돌 의혹으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예. 이 점도 송원석 의원은 이건 부친이 40년 전에 구입해서 물려받아 가족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라서 뭐 절대 이건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던데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익이 있는 곳에 자신의 공적인 역할, 권한, 또 업무를 연관시키게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전형적인 그 이익 충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의 지역구가 김천이기 때문에 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다, 이거는요? 모든 이익 충돌이 그러한 합리화 명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미리 밝혔어야 하고 그 빌딩을 미리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김천역이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고 그런 뭐 공익적인 시민단체가 한 것을 자신이 연결한다든지 이런 형태라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김천역을 특정하고 그곳에 대한 예산 투입과
정책 변경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 원하든 의도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네. 어쨌든 사적 이익이 있는 곳에 공적인 역할 권한이 투입된 것은 맞는 것이죠. 네. 표창원 의원의 지금 그 기준대로라면 지금은 탈당한 손혜원 의원도 이해충돌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익 충돌에 대해서 뭐 저희 당 금태섭 의원도 지적을 했고요. 네. 이익 충돌이 있을 여지가 있다. 예.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과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뭐 지속적으로 밝혀왔고요. 예. 문제는 이익 충돌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이익 충돌의 정도 그리고 가벌성, 비난 가능성 이런 것들 따져서 윤리적인 징계 대상이 되든 아니면 사과로 끝나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건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건 이건 나중에 문제인 것이죠. 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 건은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라 권력남용 범죄다.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송원석 두 의원 건은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 권력남용 범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글쎄요. 그 본인의 그러한 법적 경력이 여기에 투입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권력남용 범죄라는 것은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직권남용이 되겠죠. 예. 그런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직권에 그것이 있느냐가 전제가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법적인 그건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다만 그 지금 고발된 내용들, 그 고발된 내용들에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있느냐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걸 지금 나경원 의원이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차제의 표창원 의원은 전 국회의원과 친인척 이해충돌 관련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비근한 예로 지난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예산을 이용한 해외 출장 외유 논란이 있을 때 전수조사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국회 사무처에 의해서. 물론 대상 범위는 훨씬 더 크기는 하겠지만 기간을 좀 정한다면 지난 예결위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한 상임위와 보안심사 소위 등에서의 발언들 그중에서 이익충돌의 우려나 의심이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추려내서 조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 사무처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죠. 과거 그 여행 같은 경우는 사무처 주관이라서 사무처가 해야 될 것이지만 이익충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 부처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력 부족 등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사안은 일단 국민적으로 언론들이 합동을 하거나 모든 국회 속비록은 다 공개 가능하니까요. 그걸 한번 뭐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좀 국민적인 합의와 노력으로 국회 한번 이번에 제대로 바꿔보자. 국회 윤리의식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권익위가 중심이 돼서 실무팀을 꾸릴 수 있다고 본다 이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고발이 필요하다면 형사고발,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면 징계 요구,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의 국회의원들의 해명이 필요하다면 해명, 사과하면 사과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윤리는 어떻게 이익 충돌은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노력이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다 동의할까요?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송원석 의원의 이익 충돌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고요.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의 이익 충돌에 대해서 비난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익 충돌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또 징계하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비난이 모두 공연부리고 내로남불이고 정쟁에 불과하죠. 손혜원 의원 건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송원석 장제원 의원 건을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손혜원 의원이 제기했다면 뭐 그럴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독립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걸 물타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언론이 자유한국당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는 원래 그 김영란법에 이런 내용을 대폭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국회의원들 반대로 빠진 거잖아요. 네네. 이 이해충돌 방지만을 위한 별도 법안도 지금 국회에 나와 있죠. 나와 있었는데 두 차례 모두 회기 만료 자동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다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번 국회에선 발의도 안 됐군요. 네네. 제가 네. 2월 발의 예정으로 법안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전수조사 각 당의 반응들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함께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정부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하죠? 예, 홍남기 부총리가 내일 오전 11시에 이제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가운데 예타를 면제받아서 조기 착공될 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개최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 선정 배경 등을 설명할 건데 그 앞에 보면 정부가 오전 8시 반에 국가균형발전위 본회의를 열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사업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8시 반, 10시, 11시면은 정해졌다고 봐야죠. 이미 결정해놓고 내일 이제 처리해서 발표한다. 그렇죠. 예. 굉장히 그 규모가 크다면서요? 그러니까 내일 뭐 봐야 아는 건데 현재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이 이제 33건, 총 61조 원 규모에 달해요. 이제 GTX B 노선, 뭐 강화, 영종, 평화 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구간 연장,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근데 그간에 좀 정부가 애드벌룬을 많이 띄웠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에 대전 방문해가지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또 지난 17일 울산 방문에서는 지역은 예타의 벽을 넘기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안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풀릴 거라고 보는 거죠.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한 임기가 3분의 1 좀 됐지 않습니까? 29조 5,927억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어요. 이미? 이명박 정부가 60조 3,109억, 이 중에 4대강이 한 22조 들어갑니다. 박근혜 정부가 23조 6,160억, 노무현 정부가 1조 9,07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까지 하면은 거의 뭐 이명박 정부에 버금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논란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일단 풀어달라고 하는 쪽에서는 예타는 이제 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니까 뭐 공사한다고 해도 세월아 내월아 된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제성 평가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불만이 높았죠. 그러니까 면제받는 쪽에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매우 지자체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에 저쪽 동네는 되는데 뭐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저기는 뭐 10조인데 우리는 뭐 몇천억이다. 이러면 또 반발이 뭐 후폭풍이 아주 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일부 경제지나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우리 동네 이런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제 상대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이 흐름 자체에 대한 비판론도 거센 거죠. 이게 뭐 옛날처럼 이 토건족 또 경제 살리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과거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쪽이 민주당이고, 그러니까요. 현 정부가 뭐 지난 총선, 대선 그리고 임기 시작해서까지 토건을 통한 경기 부양은 안 한다. 아주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흐름이 조금씩 이제 바뀐 게 민주당에서 SOC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쓰다가요. 얼마 전부터 SOC라는 단어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앞에 접두어를 붙였죠. 생활 밀착형 SOC.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거든요. 뭐 체육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사업은 예타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예타는 최소가 300억, 500억 이렇게 되는 거라가지고요. 내일 나올 사안들은 이제 말 그대로 큰 토건 사업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거는 뭐 경기 부양액이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 차원이다. 이해찬 대표도 이제 국토균형 발전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야당이나 진보 진영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좀 보수 진영에서도 이 예타라는 게 될 만한 거 골라가지고 하자는 건데 원래는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하는 게 맞냐. 뭐 4대강뿐만 아니라 옛날에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그 전남 영암의 F1 그 경기장 이런 게 다 예타 면제 사업인데 예. 지금 결과가 뻔하지 않냐. 이렇다는 엄청난 거죠. 돈 들여서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예, 이거야말로 뭐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게 되는 거다. 아니 당신들이 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제 반론이 거세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총선 선심용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여야가 속마음이 복잡한 게 야당들이 대체로 반대인데 의원들로 보면은 자기 지역구에는 또 끌어들여야 된다. 하하.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 예산 같은 경우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그거 내가 한 거다 실은 막 예. 손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일 브리핑에서는요. 그냥 사업 발표가 아니라 좀 전체적 기조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없으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화제의 뜬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안부 할머님 한 분 또 돌아가셨네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모 할머니가 향년 94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7세인 1942년 방직 공장에서 퇴근하다가 군인에게 납치돼 일본으로 끌려갔다 다시 만주에서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 군인이 오지 않아 해방된 것을 알게 된 뒤 밀수선인 소금배를 타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24명으로 줄었습니다. 24분밖에 안 남으셨네요. 네. 그 동탄의 살인사건 용의자가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던데 아직 못 잡았어요? 네, 아직입니다. 한박산을 경찰이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한박산은 명지대와 용인대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흥분한 용의자가 추가 범행을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A씨는 어젯밤 9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 한 원룸에 있던 남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여성은 병원 이송 도중에 사망했다고 하고요. 남성은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브라질에서 댐이 붕괴해 갖고서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60여 명? 네.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허.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 광산댐 3개가 무너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서 말씀한 것처럼 인명피해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대 관계자는 사고 이후 수색 작업이 늦어지면서 생존자가 발견될 가능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댐 붕괴 원인은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댐에 균열이 생겨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방경찰이 현재 별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주 정부는 댐 건설업체인 발리에 댐 붕괴의 책임을 물어 우리 돈으로 약 74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추후 보상 문제 등에 대비해 업체의 금융자산 약 3조 2천억 원을 동결시켰습니다. 네. 오늘 또 누리꾼들이 많이 본 뉴스 뭐가 있나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이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했다는 뉴스 많이 봤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2018년도 최저시급인 7,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3명 가운데 1명은 최저시급 이하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했다고 하고요. 또 10명 중 7명은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고객에게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되네요. 네, 그 외 언어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율이 8.5%로 조사됐고요. 성희롱 등 성폭력을 당했다는 청소년은 2.8%였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 학교 상담실이나 전문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습니다. 네. 서해의 인공강우 실험 오늘 중간 결과가 발표됐죠?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공비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실시한 인공강우 실험 결과 유의미한 강수 관측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기상청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당 비가 10mm 이상 2시간 정도 내려야 하지만 현재 과학기술로는 0.1에서 1mm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누리꾼들 반응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게 어딘가, 또 기술 축전이 자산이다 라면서 파이팅을 외치는 누리꾼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세금 낭비다, 또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게 먼저다 라면서 인공강우 실험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이명선 기자였어요.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시사정보,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디오 레인보우 앱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서 뽑힌 광화문 광장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했죠.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분,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이시죠. 승효상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그 공모에 몇 편 정도 왔어요? 70작품이 들어왔고요. 70작품. 원래 신청은 477개였는데 보통에는 보통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제출되는데 예.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제출됐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공모 시기가 연말 연시여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네. 못했을 가능성도 많고, 또 하나는 조금 어려워요. 제출해야 되는 해결란이 어려워서 아마 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와 국내 작품 수가 반반이 이제 몰렸으니까. 워낙 규모가 크고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못한 데들이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지만 무려 70곳이 공모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그 70곳 비슷비슷해요? 아니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요? 네, 천차만별인데 70곳 중에서 1차적으로 10개를 고르고 10개를 다시 이제 직접 설명회를 가지면서 등수를 다 매겼거든요. 프레젠테이션들도 다 듣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위부터 5위까지는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아마 심사위원들이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갖다 벌인 결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과가 그래 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그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지금 세종문화회관 쪽에도 찻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KT 건물 앞에도 찻길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근데 그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쪽에 있는 찻길은 아예 없애자. 그거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게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섬처럼 되어 있는 광장이라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목숨 걸고 건너가야 신호등 보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기념비적 공간이지 일상성을 확보하는 광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한쪽 면이라도 붙여야 그냥 일상성이 회복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 면을 붙인 설계안들이 많이 나왔죠, 이번에. 전제가 그랬었습니다. 전제를 그렇게 이제 붙이라고 전제를 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 것인가가 과제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쪽 차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쪽 차로가 없어지죠. 그러면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교통은 이미 그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갖다 통해서 7% 정도 정체된다고 결과를 얻었고요. 7%밖에요? 예, 차선 수대로 교통량이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미리미리 복잡하면 미리미리 사람들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등등을 감안해서 7% 늦어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점점 또 도심은 해외 선진 도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점 차량을 수를
감소시키는 수가 있고요. 예. 점점 보행 위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니까 우리도 뭐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세종문화회관 앞쪽 찾기를 광장으로 만드는데 지금 발표된 걸 보니까 지금 기존의 광화문 광장에 비해서 면적이 3.7배나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만이나 많이 늘어납니까? 실효적으로는 3.7배고 느낌으로는 뭐 그 3.7배의 2배. 그렇게 되나요?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광장도 이 하나가 아니라 이 역사광장, 시민광장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광장은 경복궁 앞 바로 앞이 광화문 앞이 지금 굉장히 왜소하잖아요. 광화문 앞이 지금 좁고 바로 찾길이 있죠. 그래서 무슨 의식 행사를 지내도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보입니다. 또한 월대가 없는 바람에 월대가 뭐죠? 월대가 이제 궁궐을 들어가기 위한 데크인데 이 석재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돌로 만든 데크라고 보면 되고 그 월대 앞에는 원래 해태상 2개가 서 있습니다. 지금 해태상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밖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해태상과 월대와 광화문이 같이 있어야 이게 정문이 되는 셈이거든요.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이미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원하고 있으니까 그 앞부분도 복원이 되어야 제대로 된 궁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어서 그 역사광장이라고 이름을 했고 거기에 월대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앞을 지나가는 차로는요? 차로를 지금 정부종합청사 뒤편으로 우회를 시켜서 가게 이제 만들었고 그 안을 제시를 해서 공모를 받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경복궁 광화문 앞에는 역사광장, 그리고 그 세종대왕상 있는 그 앞쪽에서부터 이순신 장군대까지는 시민광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2개의 광장이 만들어진다. 면적은 3.7배 늘어나는데 역사광장 쪽은 약 한 11,000평 정도 되고요. 시민광장은 7,500평 정도 되어서 2개가 합해서 지금의 기존의 광장보다 3.7배라고 하는 계산인데. 야, 역사광장이 더 넓어요, 시민광장보다?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그보다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터 복원을 하고 있고 정부종합청사 앞쪽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공간이니까 보여지는 것은 그보다 더 큰 2배 이상의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점벽해 되겠군요. 지금 전혀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이. 제대로 된 도심의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역사의 향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미 그 시민광장이라고 말씀하신 거기는 세종문화회관 앞에 찾길이 없어진다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역사광장은 정말 어떤 모습이 될까 아주 궁금해지네요. 서울이 600년 역사, 길게는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역사적 이 분위기를 갖고 찾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징적인 곳이 그렇게 역사의 분위기를 역사성을 갖다가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다시 살리는 일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장 논란이 우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상을 옮겨야 하느냐. 찬반이 팽팽해요. 당선작이 공교롭게도 그 비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 두 동상을 이전을 갖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종공원 쪽을 이전을 하고 거기가 어디예요? 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 이제 주차장으로 쓰는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지표면을 세종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옮겨놓고 이순신 장군 동상은 원래 지금 정부종합청사가 있던 데가 원래 3군부터입니다. 그 3군부터에 이제 장군 동상을 옮겨놓자고 하는 게 그 당선자의 아이디어였는데 심사위원단에서도 이순신 장군 동상은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도시공간의 굉장히 중요한 기억으로 잡혀 있어서 그것을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 고 이야기를 했고 게다가 이순신 장군상은 사실 광장의 맨 끝에 있잖아요. 네, 그 광장을 조성하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없고
다만 세종대왕 동상은 그 설치할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크기가 너무 크고 그래서 광장 공간을 갖다 지배할 듯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세종대왕의 품성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아무튼 그것도 세워져 있는 만큼 또 그것도 소중하죠. 그래서 이전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하는 의견을 심사위원단에서는 만장일치로 이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더 시민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고 당선작이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뭡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정이 한 1년가량이 있어서 그 사이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또 그다음에 불거진 게 이제 행정안전부하고의 논란인데 그 행정안전부 쪽 이 얘기도 들어보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정부 종합청사의 뭐 진입로도 다 사라진다면서요. 당선작이 그렇게 그렸습니다. 당선작의 그림은 지금 당장 실현되는 안이 아니고 먼 훗날 몇십 년 후를 갖다가 이제 보고 이상적인 안을 갖다가 그렸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실무적 협의를 갖다가 수차례 진행해 온 바가 있고요. 근데 행정안전부는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주장하고. 뭐 윗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고 당연히 뭐 지금 건물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로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서로 문제를 갖다가 놓고 실질적인 토의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부겸 장관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박원순 시장은 절대 안 되는 게 어딨냐. 행정안전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부종합청사 지금 그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그게 다 공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그 주차장을 써도 됩니다. 완전히 그 주차 수요가 없어질 때까지는 뭐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광장은 어디로 가요? 역사광장. 역사광장은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36,000 제곱미터의 크기로 확보해 있고요. 또 의정부 터를 갖다가 또 동쪽에 있는 터를 발굴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 터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것만으로도 광장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승현상 위원장은 광장 하면은 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장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랄까? 그건 뭡니까? 자유죠. 자유. 예. 그리고 일상성의 확보. 일상성? 확보. 그러니까 언제든 가볼 수 있는 일상적으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이 가장 중요한 성격이거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모여든 데가 도시 공동체인데 그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도시의 공간,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공공 영역인데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로운 도시고 그것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이제 광장의 역할입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로 광장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죠.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도 이제는 도시민이 자유를 만끽하는 일상적으로 와서 일상적으로 늘 자기의 어떤 도시의 이 공기를 서로 교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마 광장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광화문 광장은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완전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해버리고 그 뭐 때에 따라서 그냥 무슨 햇빛 가리개 차양을 설치했다 말았다 하고 막 이런데 그 나무라든가 녹지 이런 건 어떻게 구상하시는 계세요? 당선작에 의하면 이 식재가 굉장히 많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시민광장에. 네, 시민광장에. 그리고 광장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던 행위도 일어날 수 있도록 광장 바닥에 그 숨어 있는 장치들을 많이 할 겁니다. 뭐요? 소위 그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러는데 뭐 깃대가 꼽힐 필요가 있으면 깃대를 꼽을 수 있는 장치를 갖다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가 어떤 뭐 전기 시설을 갖다가 밑에 숨겨 놓는다든가 이런 마치 스마트폰을 보면은 표면은 우리가 비어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회로가 복잡한 있잖아요. 그 장치를 아마 바닥에 다 새겨 놓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첨단 기능까지 들어가겠네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무대가 숨어 있다가 막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죠. 네. 그나저나 우리 승효상 위원장께서는 저희 방송에도 몇 차례 나오셔가지고 지금 대통령 근무하는 그 청와대 건물 그게 목조 형식으로 흉내만 낸 석조고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게 그 안에 사람이 살면 사람을 해친다.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관저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제 예상은 여지없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무하는 건물뿐 아니라 관저도 문제가 커요. 네, 집무는 집무만 하고 나오면 되지만 관저는 잠자는 24시간 예. 생활하는 곳이니까 거기는 환기도 잘 안 되고요. 항상 불을 켜야 그 정도예요? 될 정도고 어두컴컴해요? 예, 가운데 중복도가 되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관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광화문 광장이 중요한 까닭은 광화문 광장을 갖다가 일상성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광화문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이 축. 이 축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 공간의 축인데 이게 이제 서울을 상징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을 상징한다고 우리 암암리에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묘하게도 권력자와 피지배자의 그 대치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북악산 기선은 항상 권력자를 차지했는데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제가 이게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은 이 권력자의 공간을 시민에게 좀 내어주면 좋겠다. 글도 쓰고 주장도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번에 이제 그것을 내어주겠다고 이제 발표를 갖다 했죠.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청와대 본관을 지나서 북악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걸어서. 그러면 그 축이 이게 대립의 축이 아니라 같은 시민의 축, 시민의 공간으로 다 환원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저라든가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집무실은 대통령께서 지금 거기서 행사 외에는 거기서 거주하고 있지 않죠. 집무실은 여민관으로 이제 옮겨져 있는 비서동으로 옮겼죠. 그래서 비어 있고 지금도 시민들에게 지금 일부는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을. 지금이라도 더 확대를 하겠다고 또 얼마 전에 발표까지 했으니까 또 확대해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고요. 근데 북악산을 올라가려 그러면은 관저 옆을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내어주느냐 이걸 아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승효상 위원장 생각에는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면 제일 좋겠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말씀하시는 집무실과 관저 다. 관저는 이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저는 변함없이 말씀드리고 있고. 어디가 제일 적지라고 보세요? 관저는 그 근처에도 여러 좋은 이 인근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집무실은 사실은 그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가 이 도시 중앙에 찾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무실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까닭이 소통하겠다고 한 뜻이니까 지금도 소통은 잘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꼭 물리적 공간을 갖다가 옮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여민관이라고 하는 비서동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쳐서 제대로 된 것을 쓰면 어떨까? 집무 공간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저는 어쨌든 이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빨리 옮겨야 된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승효상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우리 사회 상류층의 사교육 현실을 다룬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얼마 전에 교육평론가 이범 씨를 모셔서 이 드라마가 제기한 우리 사회 입시의 문제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못 나눠서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초대를 했습니다. 교육평론가 이범 씨,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예. 2주 전에 오셨었어요. 그죠? 예, 2주 전 이 자리에서 뵀었죠. 예. 그때 이제 지옥의 끝이 보인다 막 그런 표현까지 쓰셨잖아요. 제가 지옥캐슬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스카이캐슬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이 지옥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지옥캐슬이라고 이제 제가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 뭐 아주 극상류층 일부이긴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다루는 게 현실이다. 나도 옆에서 봤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불행해진다. 뭐 아이가 뭐 사망하고 뭐 이런 등등의 비극으로 지금 가긴 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래선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거 해볼까? 이런다면서요? 그렇죠. 드라마 작가는 아마 뭔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그런 드라마를 구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반응은 우리 애도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애도 돈만 있으면 코디 붙이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체제 안에서 이제 뭐 코디도 등장하고 컨설턴트도 등장하고 이런 현실을 보여주면 뭐 결국 그런 새로운 종류의 사교육에 또 몸을 맡기면서 아이들을 더한 경쟁으로 내모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마 드라마 작가는 굉장히 개탄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선 안 됩니다. 이래선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특히 아이가 불행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시청자들은 영 딴판으로 생각하더라.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이제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불행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잘되기 경쟁, 출세 경쟁을 하다가 지금 출세 경쟁도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와중에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공포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경쟁. 이게 이제 두 개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세 경쟁과 공포 경쟁이 지금 중첩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이제 빠지게 되는 어떤 그릇된 오류가 제가 보기에는 이걸 도덕적 훈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야, 뭐 세상에 뭐 저런 일이 다 있냐. 야, 저 학부모들이 욕망을 봐라. 저게 뭐 저래선 되겠니? 라면서 도덕적 훈계를 하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일반적인 학생 학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린 출세 경쟁, 전통적인 출세 경쟁도 있지만 또 공포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경쟁. 이게 이제 지금 같이 맞붙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입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한 결론에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범 씨가 얼마 전 일간지에 아주 흥미있는 칼럼도 하나 쓰셨던데 예. 획기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거죠?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대학 서열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그게 이제 입시 경쟁을 촉발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대학 서열이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강한 나라고 또 거기다가 이제 더 바깥쪽에는 이제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로 인한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요소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데 노동시장은 뭐 어떻게 뭐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대학 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국립대 통합, 그래서 공동학위제, 공동입학제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것도 일부 진보 진영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진보 쪽에서 이제 2000년대 초부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2012년 대선 공약에는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이게 있었습니다. 국공립대 통합이 국공립대 통합 그리고 공동선발,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이게 공식 공약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2017년 대선 공약집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럼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뭐 우경화됐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뭐 보수화돼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 그 국공립대 통합 그 공약을 잘 뜯어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아주 똑같진 않더라도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이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방에는 국공립대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에 지금 인구의 절반 가까이 모여 있는데 국공립대가 몇 개 있습니까? 뭐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인천대, 종합대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부분 사립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불균형적인 국공립대 어떤 지리적 분포를 놓고 이 상황에서 국공립대 뭐 통합해서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를 만든다는 게 효과가 별로 없겠네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설계를 해보면요, 설계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2012년 대선 공약은 뭐였냐? 이건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고 그냥 나온 거죠.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2017년에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직접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하던 분하고 이제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공약집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이 또 그러니까 공영형 사립대. 공영형 사립대. 지금 이제 특히 서울 수도권에 국공립대가 거의 없고 사립대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그 국공립대 통합 시스템에 이제 사립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자. 이게 또 대선 공약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거 12년? 2017년 대선 공약집이 있었어요. 국공립대 통합 이거는 빠지는 대신 공영형 사립대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영형 사립대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부가 이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면서 그 대신 이 사립대가 사실상 공립대 또는 국립대화되는 것이죠. 공익이사를 절반 이상 파견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사립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실상 공립대 내지 국립대가 되는 건데. 유명 사립대들이 거기에 응할까요? 그게 문제죠.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유명 사립대들은 뭐 재정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모집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 모델이 제기되었을 때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립대들은 다 지방에 있는 좀 학생 모집이 어려운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문 닫아야 되는 대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좀 있으면 문 닫을 것 같은 대학에 돈을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공립대든 국립대 한다라는 것은 좀 국민들이 이제 설득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교육부가 이제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기재부에 이제 제출했는데 예산안을 기재부에서 전액 쉽게 얘기해서 빠꾸시켰죠. 네네.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게 전 합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학 서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사립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사립대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립대, 그러니까 공립대죠. 이제 뭐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것들. 우리는 몇 %죠? 대학 수 대비로는 85%고요. 학생 수 대비로는 75%입니다. 이야, 정말 많네요. 근데 그나마 이게 전국 평균이라 그렇죠. 서울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사립대 비율이 뭐 90%가 넘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공립대 통합도 안 되고 공영형 사립대도 안 되면.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대학 시스템 자체가 사립이 너무 많은, 특히 서울 수도권이 대부분 사립인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들과 사회적 대타협을 해내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립대든 국립대든 공동 입학 시스템에 들어오는 대학에 엄청난 돈을 주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입학권을 맞바꾸는. 쉽게 얘기하면 대학 입학권을 이제 공동 구매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국립대와 사립대를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기를 교수 1인당 1억, 물론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교수 1인당 1억 정도의 비율로 대학 당국에 지원하는. 그 대신 이제 학생 선발권을 사유화하는 정부가 이제 가져오는 이런 방식의 사회적 타협을 모색해 봤을 때 이게 고졸자의 한 3분의 1에서 한 40% 이 정도를 이제 공동 입학시키는 그런 체제를 만들 때 드는 돈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입니다. 1%? 한 5조 정도 됩니다. 지금 400 몇십 조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 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고요. 연간 그러면 5조를 대학에 지원하고 대신에 공동 입학을 만들자. 그렇죠. 이 유럽적인 평준화는 아닙니다. 유럽은 뭐 사립대가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1969년에 대학을 단번에 평준화시키거든요. 사립대가 없으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그냥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식으로 바꾸었죠. 독일도 대학 수준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가능한 것은 사실상 사립대가 없고 뭐 사립이 몇 개 있는데 그건 정부가 다 돈을 대주는 사립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립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을 지원받는 대신 학부모 교육을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학부 교육의 하한, 그러니까 적어도 요 정도 이제 교육 여건은 확보한다. 이런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생 선발권을 모아서 이걸로 이제 공동 입학제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공동 선발제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이 스카이 대학들이 거기에 응할까요? 그런 그 좋은 대학들이 응해야만 이 대학 서열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서울대가 지금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1년에 4,400억입니다. 예. 1년에 국고 지원 4,400억 받는데요. 교수인당 1억의 비율로 추가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2,200억을 더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국고 지원이 갑자기 50% 증액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학부 교육 여건도 일정 수준을 확보해야 되지만 나머지를 이제 연구비에 쓰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대 세계 대학 순위가 지금보다 상당히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 유수의 대학 순위는요, 다 연구 성과 순위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유인을 하면 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사립대도 몇 년 내로 응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립대가 가지고 있던 원래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대부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사학의 제일 중요한 기득권은 역시 재정운영권하고 인사권입니다. 예.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대신 이제 재정 지원하는 대신 학생 선발권만 맞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세대는 1,600억을 매년 지원해야 되고 고려대는 1,400억을 지원해야 되고 경희대는 1년에 800억을 지원해야 되고 동국대는 700억을 지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역으로 이제 최상위 대학이 이제 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경희대가 800억을 매년 받기로 하고 공동 입학 시스템에 들어온다. 그러면 조만간 한양대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희대 세계 대학 순위가 한양대를 추월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인이 될 거라고 본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공동 입학은 뭐 예컨대 한 15만 명 정도라고 15만에서 20만 그 정도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15만 명이 공동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15만 내지 20만의 이제 이 학생들을 전공별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20만을 공동 입학을 시키는데 그 중에 컴퓨터공학과가 이제 1만이다. 네.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은 이제 컴퓨터공학을 하기로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캠퍼스를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캠퍼스를 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선지원 추첨. 1지망 A 캠퍼스, 2지망 B 캠퍼스, 3지망 C 캠퍼스. 근데 단순한 선지원 추첨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를테면 저소득층이나 지방 학생들이 또는 뭐 본인이 사는 곳과 좀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좀 가까운 캠퍼스를 거주지 인근 이런 식으로 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공동구매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공동구매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물건을 100명이 공동구매했는데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미리 사전에 투명한 룰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전공별로는 커트라인이 달라집니다. 전공별로는 커트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기 전공을 위한 경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기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막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지오캐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의 수요는 현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갑자기 떨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체제가 정착되는 걸 보아가면서 이제 서서히 사교육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확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들도 일단 비용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대학은 요즘 대학이 재정이 모자라서 굉장히 난리거든요. 네, 대학은 이제 재정이 풍부해지니까 연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연구나 시설 투자 등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벨상도 나오겠네요. 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구비의 일부를 우리나라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는요. 장기 연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기 연구에 쓰기로 한다. 만약 그런 룰을 정한다면 노벨상도 나올 수 있겠고 학부모는 뭐 당연히 사교육비가 절감되니까 그만큼 돈이 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사교육 안 받으니까 행복해질 것이고. 그렇죠. 학생들은 지금과 같은 이제 과잉 경쟁에서는 벗어나게 되니까.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이제 대학은 일반적으로는 좋아할 겁니다. 그 정도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도 이제 지지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 동문회가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교 평준화가 됐을 때 경기고가 최고 명문 고등학교 아니었습니까? 근데 평준화되고 나서 평준화 이후에 들어온 입학생들을 같은 동문으로 취급할 것이냐 차별하죠.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기고는 결국은 동문회를 계속 이어서 하긴 했는데요. 안 그런 학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뭐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게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하고도 굉장히 다르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의 평준화하고도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사립대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사회적 대타에 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책도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 뭐 적극적으로 좀 제기해볼 생각입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이 대학에 투입되니까 대학의 수준은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요즘 대학 교수들의 평균적인 연구 능력은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추가 재정 지원 등이 있다면 뭐 세계 대학 순위 이런 데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더 약진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입시 제도의 변경 정도 갖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과 사교육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서 80%는 구조적 요인, 즉 대학 서열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20%만 입시제도, 즉 선발제도와 연관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입시제도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뭐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20% 요인만큼 원인을 차지하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80%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80%를 구조적으로 혁신하려면 세계 유례가 없는 정말 깜짝 놀랄 방식인 국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거래 조건으로 입시 선발권을 정부가 가져오자 이거죠. 네. 일종의 공동선발제고요.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게 워낙 획기적이라서 금방 안 받아들여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입시제도는 최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입시제도는 뭐 이게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사교육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이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이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형 요소가 복합적일수록 그러니까 10년 전에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이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정시는 지금과 달라서 수능 성적 더하기 내신 성적 더하기 논술 성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세 가지 다 잘해야 되니까 사교육비와 부담감이 엄청 치솟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거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부터 했었죠. 근데 학종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학종도 내신 성적 반영되죠. 수능 성적도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네. 또 독서 이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수상 게 실적 너무 많죠. 뭐 등등등 굉장히 전형 요소가 복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욕구가 별로 없는 학생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좀 이름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 최소한 무슨 인서울을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교육에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죠. 이제 사교육도 많이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전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럼 저렇게 할 게 많은데 내가 이번 학기 도대체 어느 내용으로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전형 요소를 대비할 것이냐. 누가 전략을 짜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코디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컨설턴트와 코디가 이제 나오게 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그 말씀 2주 전에 출연했을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입시를 없앨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입시를 없앤다면 내신만으로 뽑는 건데 내신만으로 뽑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에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어떤 형태로든 입시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논술형이고 객관식 입시가 OECD 한 5개 정도 나라에 있고요.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뽑으면 이 학교 이 교사가 준 90점하고 저 학교 저 교사가 준 90점이 같은 90점인지 이걸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비교잣대로서 이제 입시라는 것이 우리는 수능이죠 지금. 근데 이 경쟁을 확 줄일 수만 있다면 유럽처럼 논술형 입시, 그러니까 과목별로 보는 건데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아니고요. 수학 시험도 논술형이고 역사 시험도 논술형이고 유럽 입시는 다 그렇거든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뭐 들어보셨을 유명하죠. 거고요. 프랑스만이 아니라 뭐 독일, 영국, 스웨덴, 핀란드 다 그런 입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황에서 입시를 논술형으로 바꾸면 사교육이 치솟을 거고요. 경쟁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좀 그런 선진적인 체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학종은요? 지금 학종은 할 게 너무 많아서 설령 좀 경쟁을 좀 줄이는 이런 그 대학 체제로 우리가 이행을 한다 할지라도 좀 손을 보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다행히 학종의 전형 요소 가운데서 이제 소논문 학생이 정식 논문은 아니고 이제 논문 쓴다면 소논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는 올해 9일부터는 뺀다, 제외한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시급하게 하나 더 수상 실적,
수상식 쪽도 좀 더 빼자. 제가 사교육계를 관찰해 봤을 때요. 사교육업계가 그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학종 관련 상품 중에 대부분이 이 소논문하고 수상실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새로운 체제를 기다리기 전에 일단 학종이 현실이라면 현실에서 제일 부작용이 심각한 이런 것들은 좀 시급히 좀 덜어내는 이런 작업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주장들을 제가 요즘 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뭐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이거 너무 획기적인 거 아니야?라고 충격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공립 사립 가릴 거 없이 막대한 정부 재정 지원으로 공동 입학을 도입하는 획기적 고민을 한번 우리 사회에 지금 화두로 던지신 셈이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육평론가 이범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오늘의 중요한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 위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식사 정국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논란이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또다시 제기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 맞서는 이런 형국입니다. 청와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그야말로 식사 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그 혼밥 얘기가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왔어요. 이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일정을 분석을 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600일 가운데 26.6%인 160일 동안은 공식 일정이 없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관련이나 재난 등의 어떤 현장 방문 일정보다 북한 관련 일정이 더 많았고 그 와중에 이제 139일에 이르는 일정들은 아예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개 일정의 75%는 청와대에서 이제 소화가 됐기 때문에 방콕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식사 일정만 따로 분석하면은 1,800끼니 중에 이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식사 일정이 잡힌 게 단 100회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했죠. 여의도 연구원을 아예 가짜뉴스의 진원지다 이렇게까지 지목을 했는데요. 먼저 여의도 연구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평가한 139일의 일정의 경우에는 순방 이동 중이거나 또 명절,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방콕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여민관이 대통령 집무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된 일정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보다 북한을 더 챙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좀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정을 하나로 묶거나 분리해서 계산하는 일종의 통계 왜곡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무총리와 오찬으로 진행된 주례 회동만 총 50회 가까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고려하지 않은 이 내용이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오찬 만찬 일정이 진행이 됐는데 공개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공개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만나는 일정도 여당에 치우쳐져 있다 이런 대목이 이제 여의도 연구원 보고서에 나오는데요.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렇게 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제 대화를 진행한 일정이 2017년에만 3번, 2018년에는 4번 진행됐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단식 논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자폭 투쟁이다 이런 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 정도로 역풍이 거센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부 대표인 정유섭 의원이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 문제 본질은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문제인데 기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라서 그런지 단식에 초점을 맞춘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또 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이 릴레이 단식소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국회 일정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밤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같은 밤 얘기긴 하지만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을 향한 시선은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관련 논란은 현실을 모르는 특권 계층이다 이런 시선을 강화시키는 효과인데 이른바 이제 웰빙 정당이다 이런 비판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반면 청와대 혼밥 논란은 대통령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듣지 않아서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 이런 인식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말 문제로 보이는 거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건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났기에? 오늘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서 한 말이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요. 주로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5, 60대와 청년들에게 동남아에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것만 보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표현이 아주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된 게 지금 문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박항서 감독도 구조조정이 됐는데 인생 이모작을 이제 베트남에 가서 터트린 거 아니냐. 5, 60대들은 할 일 없다고 산에 나가고 SNS에서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 국문과를 졸업하면 취직을 못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많이 뽑아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 이게 헬조선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해피조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명색이 경제보좌관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층 그리고 중장년층의 어떤 실업 등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냐. 여기에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혼밥이 아니라 경제보좌관이 문제인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불타오르는 전당대회입니다.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근데 왜 불타오른다고 했어요? 지금 주요 후보들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막 공격이 오가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유한국당 당원을 보면은 책임 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당규를 보면은 책임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비를 1년 중에 3개월 이상 납부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15일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3개월간 당비를 낸 것으로 보기는 어떻게 봐도 어렵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 아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요?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29일에 입당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금은 두 사람이 다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2월 10일에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당내 이제 선관위가 비대위에 요청하고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결정을 따로 해야 출마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경우가 다르다는 거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오늘 김진태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역 당협에 보낸 공문을 보면은 지난 22일 오후 6시부로 입당, 승급, 당원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당원 명부가 폐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즉 선거인 명부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월 10일에 오세훈 전 시장이 당비를 낸다고 해도 뭐 출마 자격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출마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김진태 의원 주장의 핵심은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이 같은 처지에 있는 거다. 이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를 막으려면 두 사람 다 막아야 되겠지만 허용을 하려면 또 두 사람 다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진태 의원은 스스로도 당권 주자이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 황교안 전 총리에 가까운 그런 인사로 지금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후보 자격 논란을 이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논란의 본질도 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후보 자격 문제는 이제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유한국당 전국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성교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후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만 당원 당규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상임정국위가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렇게 의견을 밝혔지만 실제 상임정국위가 반대하면 자신의 의견도 효력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하지만 의장이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뒤집히거나 그럴 일은 뭐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오세훈 다 출마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 양강구도인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변수라고 해야 될지 이제 홍준표 전 대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 30일 출판기념회에서 지금 출마 여부를 밝힌다고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자신의 재신임 여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누명 쓰고 쫓겨난 조강지처를 자처하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게 도리다 이런 얘기하는 걸 봐서는 거의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정말 출마를 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남기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본인은 대권을 목표로 하는 출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패배하면 그 대권이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장예찬 신재 이슈 토크.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현안을 놓고 뜨겁게 토론해보는 장예찬 신지의 이슈 토크. 자, 최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소송 법원에서 각하됐고요. 제주도에서는 지금 제2공항 중단하라는 투쟁 극한으로 치닫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상충된 가치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그 소송은 산양이 원고였죠? 네, 이번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동물은 원고가 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각하된 거죠? 네,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본 거죠. 지금 논쟁 중인 것이 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한 것인데 이 케이블카가 한 3.5k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케이블카예요. 근데 이 중에 한 50%가 설악산에 살고 있는 이 산양의 그 서식지를 모두 다 해치고 지나갑니다. 완전 그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냥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동물이고 현재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네, 천연기념물에 보호해야 할 종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서식지가 바로 이 설악산에 있어요. 남한 최대의 뭐라고 할까요? 남한 최대의 서식지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결국 없애나가는 사업이 될 텐데 이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냥이다. 이런 이야기를 시민단체들이나 사냥에서 하면서 사냥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모의법정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고로서 적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당사자로서 사냥이 아닌 어떤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나 보죠. 그래서 사냥을 원고로 했나 보죠. 아니요. 사실 그 행정 취소 소송은 지금 한 3건 정도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네, 별도로 우리 법 체계 안에 동물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장희찬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사냥을 소송 그 대리인으로 내세운 당사자로 내세운 분들의 상상력에 우선 경의를 좀 표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송이죠.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가 좀 바뀌면서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 허가를 내주면서 케이블카 사업이 20년 만에 활로를 틔우게 됐어요. 잘 추진이 되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게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이론이 있었던 것은 허가 내줬던 것에 대해서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 이래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 같은 이 국정농단의 어떤 이 핵심들의 어떤 입김이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꼼꼼히 이 사안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환경 문제 하니까 천성상 도롱뇽 소송이 떠올랐습니다. 그 KTX 터널 뚫는데 도롱뇽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해서 지율스님이 여러 차례 단식을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환경 르포가 나왔는데 이후로 도롱뇽들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이 천성상의 늪지대라던가 생태가 그 터널 공사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돼 있다. 지율 스님도 본인의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인정한 바가 있어요. 뭐 슬프지만 올해는 천성산에 도롱뇽이 많았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환경 조사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에서 처음에 공사 원안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많은 그 서류나 이런 보완책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소송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환경부에서 무려 15개의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걸 이제 이 해당 지자체에서 다 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서식지를 지나간다 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다. 이 천성산 이 도롱뇽 서식지처럼 터널이 뚫려도 도롱뇽들이 잘 살듯이 케이블카가 뚫린다 해서 사냥들이 무조건 다 뭐 몰살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도롱뇽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뭐 사례들이 뭐 그때마다 해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공사가 그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연이 훼손된 것은 맞고요. 이번에 설악산은 그 도롱뇽보다는 조금 다른 게요. 사냥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라고 하는 반경이 범위가 굉장히 좁은 동물 중에 하나예요. 한 1km 정도 반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서식지를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사냥이 서식할 만한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개체수의 서식지를 이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동물이 원고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해외에는 그런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70년대에 이미 뭐 새, 하와이에 있는 아주 빠이야라고 하는 오래된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 새나 뭐 아니면 오솔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원고로서 적격하다라는 그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나라에는 이미 생태를 중심으로 한 법 체계가 다시 재구성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동물법이 이미 있고요. 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지구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헌법에 아예 지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급진적인 생태주의적인 법학자들 중에서는 완전히 인간만을 중심으로 한 법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법 체계로 넘어가야 사실 인간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어야 할 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진국의 사례 또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의 융프라우 같은 경우는 산악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지하로 열차가 가죠 또. 네, 그리고 뭐 미국의 유명한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의 케이블카뿐만이 아니라 산악 열차가 도입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친환경 전기 열차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면서도 관광 수요를 늘리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 천하의 명산들을 놔두고도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 규제에 묶여서 대안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 막혀야만 하는가. 사실 이런 식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천성산 같은 경우도 직접 피해만 145억, 유발된 피해가 수천억에 이르거든요. 20년을 이 강원도민들이 수건 사업으로 밀어붙인 사업이고 그게 정부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도 드디어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게 어떤 환경 문제로 쟁점화 됐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이 케이블카가 생기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지금 설악산의 자연 환경이 너무나 무분별한 실제 등산 이것 때문에 뭐 생태계가 훼손되고 나무가 파이고 풀이 뽑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케이블카가 도입되게 되면 우리가 등산로 휴식연 제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 올해 한 해 정도는 등산을 실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발이 그 땅을 안 밟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이 더 살아나는 효과도 유발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노약자나 여성 장애인들이 지금은 그러한 자연 풍광을 즐길 수 없는데 케이블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들도 안전하게 이런 자연 풍광을 즐기는 저는 복지 차원의 접근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요 마지막 여성 장애인 부분만 한마디 해보세요. 신지 위원장. 융프라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나요? 네. 융프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같은 사례랑 같이 똑같이 봐야 돼요. 한국에서 국립공원에 뭔가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라면 사실 스위스의 융프라용도 국립공원이어야 합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용은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원래 애초에 관광지였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호주 케언즈 국립공원 같은데 뭐 스카이레일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실제로 뭐 국립공원 보호법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업 승인이 난 시설들이 많아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지속해야 된다. 장애인이나 노인, 노약자. 네,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이 장애인을 들먹이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 많이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대중교통 자체가 없는데 케이블카만 장애인을 위해서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 가는 버스나 기차나 이런 거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모순적인 주장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교통권을 위해서라면 일단 대중교통부터 약자의 보호를 그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씨 한마디 짧게 하시고 제주 2공항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 뭐 장애인이나 여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도 같이 확충하면서 그분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게 케이블카도 만들면 되지.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케이블카도 만들지 마라.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주 신공항, 제2공항 필요하다는 거죠, 장혜찬 씨 보기에? 네, 저는 필요한데요. 절차적 문제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인데 제주 신공항 건설이나 제주공항 확대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산읍이라는 지역에 이 신공항을 짓기로 했는데 이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다음 달에 국토부를 대상으로 이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도 제주 신공항이 필요하고 아무 정책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신공항이 필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 성산읍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민주적 절차 문제가 있었다면 절차 문제만 바로 저는 그 부분은 된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차적 문제가 너무 명확하게 존재하죠. 맨 처음에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없다, 타당성 조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과연 제주의 제2공항이 필요한 것이냐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16년도부터 제주도
가지고는 오버 투어리즘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었고 사실 그때를 기점으로 그렇게 관광객 수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지금 2018년 현재 제주 공항 이용객 숫자가 1년에 2,94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30년까지 4,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수요 예측을 하면서 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945만 명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폭 감소 추세이다. 일부러 공항을 하나 더 만들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공항 중에 예를 들어 민간 항공기가 이용하는 그 파이가 있잖아요. 그 파이를 줄여서 공공항공기가 더 많이 다닐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공항을 짓지 않더라도 관광객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의 관광 정책 자체가 지능 관광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은 뭐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올 일이 없었을 때는 뭐 그게 먹힐 수 있었겠지만 요새 관광객 한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이미 한국을 한 번 더 찾아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투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어떤 삐까뻔쩍한 시설물에 뭐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문화나 환경이나 자연 이런 걸 즐기고 싶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재 위원장 말씀은 무조건 관광객 숫자만 대폭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주도 공항이 앞으로 4,300만이나 올 거다라고 너무 지레 짐작하지 말자. 그렇죠. 오히려 그게 문제일 수 있겠다. 공신력 있는 항공기관에서 국내선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 있는 노선 김포, 제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2등이 멜버른과 시드니고요. 3등이 델리와 뭄바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화 상태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청취자분들 여름이나 성수기에 주말에 제주도 가려고 하면 항공권 매진돼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주의 적정 연간 수용객은 2,600만인데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2,900만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이미 오버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수요가 폭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공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항이 우리 관광 수요를 다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수요도 또 예측한 것 이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재 위원장 주장은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이 공항이 이렇게 붐벼가지고 표를 못 구해서 못 오게 하는 게 제주도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느 지역, 이게 도서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부산 같은 경우 오버 투어리즘이 몸살이 되게 되면 뭐 KTX 역을 폐쇄할 겁니까? 끊을 겁니까? 못 가게 할 겁니까? 차로 갈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이곳을 좋아해서 선택해서 여행을 하겠다는데 너네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되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저도 일견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관광객들의 어떤 의식 변화, 캠페인, 친환경적이고 이 친지역 주민적인 로컬 문화 캠페인이 외국에는 많이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정말 이미 수요가 초과돼서 이 공항이 들끓어 터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억지로 방치하는 방식으로 놔둔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착륙하실 때 이 불안정한 착륙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다. 환경적으로 활주로 자체가 활주로의 방향이 옛날에 지은 공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주로 부는 방향과 맞바람 형태로 치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착륙할 때 특히 많이 흔들리고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신공항을 설계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활주로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신공항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재 위원장. 네. 이미 해외에서는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객 통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수요를 그 리밋을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은 크루즈가 어떤 한 섬에 입항을 할 때 입항하는 관광객의 수를 정하고 그 이상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안에 생태계와 자원들이 순환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 관광 자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조사들이 있어서 사실 미래 관광의 트렌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그 공항이 오래돼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공항을 관리하는 그 재관 그 예산에다가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지금 관제 예산? 관제 예산에다가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걸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항 하나 더 만들 돈으로 오버 투어리즘을 없앨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관광 산업에다가 쓰고 또 뭐 예를 들어 관제 사업 같은 데다가 쓰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신재 위원장은 이미 제주도는 그 수준에 왔다고 보는 거고 장해찬 씨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곳은 굉장히 협소한 어떤 천연 공원이라던가
이런 식의 지구에는 하루에 이제 관광객을 제한하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처럼 큰 구역에 그런 식의 통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섬이나 도시 같은 데 적용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한계점에 왔다는 것을 몇몇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똥물 사태가 얼마 전에 오폐수 문제가 있었고 또 뭐 거기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쓰레기 문제도 있고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인중님께서는 사냥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사냥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엄청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런 의견 주신가 하면 3601번 쓰시는 분은 저는 의족을 쓰기 때문에 산 정상까지 가지 못합니다. 케이블카로 산에 오르고 싶어요. 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정말 이 주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거야말로 참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제주도 제2공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